네, 청년들의 톡쏘는 정치수다 청정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저는 돌아온 교동 저는 나다. 저는 춘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댓글을 읽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K님 코가코요님의 댓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님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오늘이네요 라고 말씀을 와.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 빈자리가 커서 지난주에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바빠가지고 참가를 못했습니다. 제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항상 오도록 하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여준 게 아닌가, 7시간 전체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살폈으면 좋았겠다. 이 아쉬움을 우리가 좀 솔직한 심정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었던 것 같고요. 한이님이 기획한 부분이 3부에서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만 아쉬운 점은 게스트를 초반부터 너무 같이 진행하는 방식보다 여러 게스트를 초청해서 각 부분을 나눠서 진행했으면 더 방송 퀄리티가 좋아졌을 것 같다 라고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죠 우리.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다음 댓글은 제가 나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만일통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사만일통님 역시 저희 애청자답게 되게 긴 피드백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마음에 와닿는 글들인데, 첫 번째로 땅콩손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토크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네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지난주에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끊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서 끝나고 되게 아쉬워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렇게 티키타카를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패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땅콩 손님들한테 좀 말을 양보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더 많이 말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고정 패널 2인의 부재, 이제 좀 한이님과 춘식님과 규동님의 부재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정치 현안 부분, 저희가 이제 불교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겉핥기 느낌으로 한 게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3부의 다양화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바지에 다룬 건 대선 후보들이 지역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를 해서 경청하는 급으로 잘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입장에서 좀 더 청바지에서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피드백을 좀 더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댓글 읽는 부분, 댓글의 지적을 저희가 안 읽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좀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을 골라서 읽는 건 아니고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저희가 인원이 4명이다 보니까 4명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결정을 해서 읽는 거거든요. 절대 뭐 우리가 볼 때 보기 싫다고 해서 빼놓고 이런 건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놓치면 안 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지지난주 방송에서 2,000원을 우리 사만일통님께서 후원을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2,000원 너무너무 소중한 돈이에요. 저희 여기 방송 준비하면서 프린트 한번 하면 2,000원이거든요. 맞아요. 네, 첫 그거를 후원이잖아요. 네, 또. 첫 후원이고 우리의 프린트를 이렇게 대신 인쇄해 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원일동님이 칭찬과 함께 좀 아쉬웠던 점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3부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또 준비를 했죠. 이런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부족한 점 항상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치킨무님의 댓글 춘식님이 읽어주세요. 네, 치킨무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데는 어떤 사안마다 관련 법률, 연구 보고서, 안건 회의록 등등이 구글 검색 몇 번 하면 나올 텐데 이번 방송에서 좀 얕아진 게 아닌지 내 댓글은 안 읽겠다 하고 약간 조금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정락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너무 깊고 자세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좀 가볍게 수다를 떨듯이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기획 의도에 따라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균형점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많이 고민했던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모든 언론에서 하는 분석처럼 하면 사실 라디오를 듣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만의 좀 분석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만의 분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만의 겉핥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이 스스로도 많이 느껴져서 우리만의 느낌으로 또 우리만의 어떤 생각으로 분석을 하려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고요. 그런데 댓글 읽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습니다. 댓글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우리가 댓글 읽는 기자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지적이나 칭찬 모두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다리, 지난주 정치권 이슈 오늘 한꺼번에 다 같이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다리인데요. 먼저 첫 번째 브리퍼는 바로 규동입니다. 전데요. 규동이 소개할 첫 번째 이슈, 민주당의 쇄신 노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죠. 먼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한 지 90분 만에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이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을 재생했다가 비난을 자초했죠. 다음으로 586 용태론인데요. 지난 화요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4선 연임 금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다선 의원들의 후속 움직임이 없는 게 사실인데요. 지난 금요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선과 86 용태를 압박했습니다. 교동의 한 줄평, 건희 목소리보다 형수 목소리가 컸다. 네. 훅 들어오네요. 네, 다음은 우리 누가 소개하죠? 두 번째 이슈. 나다가 소개할 두 번째 이슈, 윤석열의 원팀 행보 가속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토요일 29일 선대본 상임 고문직을 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오다리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후보와 홍 의원의 관계는 홍 의원의 공천 요구로 냉각기로 이어졌는데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공천 요구로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사과를 건넨 걸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홍준표뿐 아니라 대선 경선 때 맞붙었던 유승민 전 의원과의 접점도 있는데요. 친유승민계로 불리는 유이동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 정책위의장에 내정됐고요. 그 다음에 오신환 전 의원은 현재 캠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과의 다리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나다의 한 줄평, 인물로만 승부하다간 한국 축구처럼 됩니다. 네, 인물로만 승부하면 두 순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피파 순위에서 사라집니다. 네, 다음 우리 춘식의 한 줄평, 춘식의 이슈. 네, 춘식이가 소개할 세 번째 이슈, 31일 양자토론 난항입니다. 양자토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금요일 28일 선 양자토론, 후 4자토론에 합의를 했죠. 양당은 31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을 한다는 데에는 잠정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 일요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도덕성 3가지 주제로 나누자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자유토론으로 제한 없이 하자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이 지상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서 방송사가 초청하는 방식의 양자토론은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TV와 유튜브 생중계로도 볼 수 없다는 선관위 유권 해석도 나왔는데요. 춘식이의 한 줄평, 이럴 거면 윤석열, 이재명 둘이 골방에서 해라. 네, 골방에서 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브리핑에서 얘기한 이야기들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다뤄보기로 할게요. 3부 청바야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공천시험 PPAT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저희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청정나무와 함께 먹을 안주거리, 첫 번째 안주거리는 바로 586 용태론 현실성 있나입니다. 의견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아, 현실성 있나? 586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0대, 네. 80년대 학번, 그다음 뭐예요? 60년생. 60년대생. 네. 원래는 사실- 386이었었죠. 이 586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정치, 특히 민주당 쪽, 뭐 청와대 쪽에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운동권 세대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운동권 세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가장 권력의 핵심 세력들이 됐다라고 음. 평가받고 있는 세대인데 용태론이라는 게 사실 용태를 하겠다가 아니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지금 제기하는 중이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꽉 잡고 계셔가지고 기득권을 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음. 것 같더라고요. 네네. 송영길 대표하고 우상호 의원 이후로 용태론을 이야기하는 586 세대 의원이 지금 전무하다시피 해서 그렇죠. 네. 사실 이 586 용태론이라는 게 나온 게 송영길 대표가 촉발을 시켰잖아요. 네. 당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문에서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우리가 좀 더 내려놔야 된다라고 음. 하면서 스스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당 대표가 거기다가 또 뭐였지? 그다음에 그 2030 청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다. 그리고 제명한 신속 처리. 네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했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용태할 거라고.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 586 세대가 용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어떤 세력이 채울 것이냐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586 세대를 제외하고 네.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함은 굳이 찾자면은 뭐 민변이라든지 뭐 판사 출신의 법조인 그룹이 있기는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이나 뭐 이재정 의원, 김남국 의원 같은 초선과 재선 위주의 그룹이 있긴 한데 사실 이들도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그렇죠.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86이 용태를 하고 그 다음으로 제일 강력한 이 그룹들이 빈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개혁이 될까를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안 세력을 좀 구체적으로 찾지 않는 이상 용태론 자체가 좀 뭔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한 거랑 비슷한 측면인데 대안이라고 할까요?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6 용태에 대한 가능성이 던져진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4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그 뒤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그리고 차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가능성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권력에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좀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라는 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대감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민주당에서 용태론이 나온 것 자체는 되게 조금 건강한 논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도 알고 있구나. 네. 알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모른 척했구나. 2030 세대들이 민주당을 외면한 이유가 자기들도 이제 586 기득권들이 꽉 잡고 있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잘 파악하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공론화된 것 자체는 저는 건강하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조금 파격적이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30%를 청년을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수치 자체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도 하고 어떤 네. 기준으로 청년을 뽑을 것이냐 또 관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방선거 가면은 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네. 아니 뭐 어느 당이고 말 바꾸는 게 한두 번입니까? 네. 솔직히 기대도 안 해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한이님이 이 얘기를 저희가 나눌 때 586이 문제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586이 핵심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586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586 용태론이 해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6이란 사람 자체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민주당이 왜 대선 전국에서 관심을 못 받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네. 민주당만의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 이런 게 전혀 없고 정의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의당의 노동이나 뭐 여성 소수자 이런 게 완전히 사라졌듯이 민주당도 예전에 민주당이 되게 정의롭고 뭔가 투쟁하고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네. 오히려 기득권스러운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586스러움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부터 먼저 바꾸면서 586 용태론을 외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계속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유권자들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색깔이 없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586이라는 게 사실 프레임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586이라는 어떤 세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586은 싫고 아까 말한 신진 세력들은 좋아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냥 싫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 안일한 안보관이라든지 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586이 다 나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 민주당의 가장 큰 세력이 될 건 아까 말했던 뭐 박주민 이런 어떻게 사법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의원들일 텐데 그들도 똑같은 태도를 취했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누군가는 아니 조국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된 판결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잘못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청년들의 시각에 조국은 이미 악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맞아. 진짜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고 잘못됐고 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요. 그냥 대부분의 청년들의 눈에는 그냥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프레임화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떤 정의롭지 못한 네, 공정하지 않은 그런 걸로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그걸 깨부시지 않은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게 될 20대들의 마음은 얻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586이라는 걸 굳이 나눠서 뭐 그들만 나가라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 그리고 되게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선거를 앞두고 이게 좀 이기는 전략으로 봤을 때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6 세력 자체가 민주당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과연 용태를 시켰을 때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정체성을 내놓을 것이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586이 나가면 새로 등장한 민주당의 색은 뭐냐 뭐 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렇죠. 보이지 않죠. 뭐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정의, 공정, 상식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정의, 공정, 상식이 뭐냐? 왜 이렇게 뭔가 추상적인 걸 내세워라고 하지만 민주당 그 추상적인 것조차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아니랬던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이 나올 줄도 몰랐을 테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지도 몰랐을 테고 그냥 자기들이 평생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안주했던 게 그렇죠.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마 2030이 등 돌리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030은 그래도 우리 편이지라고 맞아요. 생각했던 게 아닐까. 사실 바뀐 지 2030의 마음이 돌아선 지 얼마 안 됐죠. 네. 지난
보궐선거 때. 네. 그때 이후로 근데 그게 사실 그 직전에 조국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조국 사태가 기준점이 된다고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조국 사태 때 청년들이 뭐 언론에서는 뭐 시위한다, 집회한다 이렇게 막 보여줬지만 저는 사실 조국 사태가 청년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은 있었는데 왜냐하면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대승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 이후에 저는 맞죠 조국 사태 그 전이잖아요. 음. 그 이후에 공수처나 그 다음에 그 보궐선거 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후보를 냈던 거 음. 이런 것들이 좀 분노의 지점이 아니었나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큰 실책이에요. 그때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본적인 진짜. 그 문제들을 민주당은 한번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마지막이 다 성범죄와 관련돼서 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게 정말 큰 실망감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싫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들었을 때. 맞습니다, 진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개소리야 이 생각했어요 진짜. 피해 호소인? 진짜 이건 두 번적인 일이다. 맞아요. 이 두 번째 송영길 대표가 두 번째로 제시한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세 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진작 좀 공천하지 하지, 않는다. 진작. 이건 근데 그거를. 잘한 것 같죠 일단. 옛날에 했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보궐선거 때 어차피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음.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서울시장, 맞아요. 부산시장 다 안 됐는데 네. 그냥 내지 말지. 차라리 아니 그러면 내지 그렇게 말고 끝내놓고 책임지지. 다시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나?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냈겠지. 그죠. 서울은 그래도 민주당이 서울은 먹겠지라고 생각했겠지. 그렇죠. 이게 진짜 자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뭐 변화의 계기가 되길 근데 저는 바라는 개인적으로 마음이에요, 진짜. 조금 의문이었던 게 네. 종로는 왜 공천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잘못한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종로는 모호하긴 한데. 잘못한 게 아니라 음. 이제 뭐 정치의 더 큰 도전을 위해서 이낙연 대통령 후보가 사퇴를 한 지역구인데 그런 건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던 사례잖아요. 그래서 종로까지 안 낼 필요가 있나 이 생각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질 것 같아서 그런가? 그냥 뭐 기왕 뭐 표면적으로는 기왕 이제 양보하는 거 통 크게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 종로가 근데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정말 두고두고 아쉬워요. 그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지 않았더라면 네. 민주당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변화한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별로 사실 이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두 번째 한 주거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가 깔끔한 화해를 했나요? 좀 찝찝해요. 찝찝하죠. 얘네들 원팀 구성이라고 말하면서 화해하는 과정들을 보면 뭔가 찝찝해요. 다 대선 끝나고 어떻게 하려고. 뭔가 약간 내 편인 듯 내 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근데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아까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급속한 원팀 체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경쟁자들이 모여들고 있긴 하잖아요. 지금 원팀으로. 그게 좀 늦긴 하죠, 사실. 네. 민주당도 완전히 봉합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낙연 대표와 같이 다닌지 전 대표와 같이 다닌지 좀 됐는데 막바지에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막바지에 원팀이 되니까 더 사람들에게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별 저도. 영향이 없다. 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후보는 올라올 대로 올라왔고 홍준표 의원님께서 들어오든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 홍준표 하면 청년 2030 표시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청년들이 이미 이준석 따라서 윤석열한테 왔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대시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굳이 뭐 있든 없든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맞아요. 하지만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막말하는 사람이 네. 자기 편인 게 낫지. 네, 바깥에 있는 것보단. 뭐 저도 들어온 게 뭐 100번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선 국면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 의원이 경선 끝나고 난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청년의 꿈 같은 거 플랫폼 안에서 이제 자기만의 담론을 형성을 하면서 자기 세력이 조금 생기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세력이 조금 나눠진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완벽한 원팀으로 보기가 힘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홍준표 의원의 합류를 순수하게만은 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음. 해프닝도 얼마 전에 해프닝도 있었으니까. 있었고 이제 뭐 설날 앞두고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홍준표 의원 자체도 이제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선이나 총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선에 네. 나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대선 후보와 척을 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계산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 김재원이랑 경쟁하는 건 아닐까요, 홍준표가? 홍준표 의원님께서는 그 대구시장을 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시장에 나오지 네. 않을까 싶어요. 왜 시장을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지금 저도 의원인데. 궁금해서 네. 그 측근에게 네. 여쭤봤는데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의원이고 대선 주자였었는데 네. 근데 그 재미가 없으시다고. 아. 왜냐면은 그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 근데 행정가들은 커리큘럼을 쌓을 수 있잖아요. 이재명처럼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시 맞아요. 내에서 뭔가를 하고 지사도 하고 뭐 이렇게. 옛날에 경남도지사를 하실 네. 때 빚도 다 갚은 경력도 아. 있으시고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커리큘럼을 더 쌓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대요. 오히려 의원보다 어떤 지사나 시장 같은 자리가 더 성과를 보여주기 쉬운 자리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의원님과 윤석열 후보가 싸웠던 계기가 공천이 제일 컸잖아요. 자기 측근 공천. 근데 그게 해결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어제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도 상임고문직으로 들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최재형 원장 상임고문직 들어왔을 때 종로 얘기를 넌지시 여쭤봤더니 당이 시키면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당이 시키면 한다. 네, 그 말은 즉슨 나갈 생각이 있다는 거고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님이 들어오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측근 통해서 들은 건데 최재형 의원이 그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와 한 팀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두 명이 먼저 한 팀이 되고 나서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책임은 없다. 내가 그렇게까지 밀어줬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왔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책임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자기는 윤석열 후보와 1대1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재형 후보는 싫다고 하네? 네. 뭐 자기는 뭐 다 괜찮다고 하네? 그럼 나도 책임질 거 없으니까 뭐 나도 이제 뭐 그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나는. 네네네. 나를 도와줬었던 네네네. 사람에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윤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갈등 지점은 좀 봉합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봉합이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지금. 네, 이미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별로 필요한 원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의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그쪽 젊은 층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당 대표와 겹치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와. 그죠. 그래서 이미 이준석과 하나가 됐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홍준표가 들어오는 게 표심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뭐랄까 좀 값싸게 말하면 그냥 옆에 흐트러진 찌꺼기는 일단 다 붙이고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처이긴 한데 30일 좀 넘게 남았으니까 그 끝까지는 그래도 같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는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다들? 일단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죠. 네. 근데 유희동 의원께서 정책위 의장으로 인선이 되셨으니까 측근이 네, 유희동 의원은 진짜 또 완전 측근이니까 가능성이 또 없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발동 음. 안 할 것 같습니다. 할 이유도 없지 막판에라도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거 운동에 나서서 도와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유세 때 뭐 대구 간다든지. 음. 근데 이분 성정상 그 이렇게 합류를 하는 거는 자존심을 되게 상해하실 것 같아요. 이미 좀 많이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또 한 번 도전하실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이미지 소비를 많이 하려는 시도는 안 할 것 같아요. 또 할까요? 나 할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진짜 유승민에게는 탁 적기이긴 한데 맞아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꼭 이준석이 유승민과 친해서는 아니지만 지금 윤석열이 되든 안 되든 이준석이 좀 더 득세를 하는 시절이 온다면 네. 그런 합리적 보수가 조금 더 인정받는 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유승민에게도 조금 더 청년들의 이준석의 표가 큰 그림. 뭐 그 그럴 수도 다음엔 있지 자제하고. 않을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그 유승민 의원의 측근이 원팀으로 합류를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 유승민이 아까 말한 홍준표처럼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일인 것 같아요. 들어갈 자기 사람을 들어가게 했다. 들어갈 생각은 없고 그냥 그 측근이 저 캠프에서 제안 받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세요 라고 그냥 한 게 끝이 아닐까.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본인도 진 거니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딱 멈춘다. 유이동까지만. 일단 분명한 건 윤석열 캠프가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대권 행보가 기세가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원팀 이런 걸 포함해서 지지율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확실히 상승하고 있죠. 좀 놀랍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전에는 어땠냐면 윤석열의 지지율과 그 안철수의 지지율이 합쳐서 이재명보다 3%에서 5%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혼자 이재명을 이기고 있고 네. 거기다가 안철수가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일화가 됐다고 봤을 땐 무조건 이기는 거고 안 된다고 봤을 때도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길 가능성이 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지율 얘기하니까 그때 안철수 20% 못 넘길 거라고 예측했던 네. 제 자신이 갑자기 대견스러워지네요. 멋있네요. 진짜. 20%는 결국 못 넘었죠. 네, 못 넘을 것 같아요. 끝까지 못 넘길 일 없지 않을까요 지금? 안철수가 토론에서 좀 잘한다면 네. 잘한다면 이제 뭐 도박이죠, 도박. 완전 네. 도박. 네. 근데 안철수가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요 하기 때문에 네. 좀 뭐 기대해볼 만도 하다 네. 싶네요. 토론. 그러면 이렇게 우리 토론 얘기가 나온 김에 네. 토론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안주거리인데 바로 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더 유리할까? 네, 우리 토론 오늘 지금 녹화일 기준 오늘이 1월 30일 저녁이에요. 오후에요. 그래서 내일 첫 토론이 양자 토론이 열립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공개가 안 되죠. 언론사 채널을 통해서 공중파도 생중계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언론사의 어떤 유튜브 채널도 다 금지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딱 하나 상영이 될 수 있는 건 녹화 방송 형태 그리고 중계 형태, 생중계 형태로 각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네, 그렇게 기사에선 그렇게 돼 있던 네, 걸로 그리고 봤는데. 각 당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각 당의 홈페이지에 링크로만 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볼 수 있게 어떤 플레이어 재생을 하면 안 되고 링크라는 거는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네. 아마 요거는 저의 판단이지만 각 후보의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까지 해서 양자 토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됩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냥 다자 토론 하시죠. 사실 진짜. 이거는 지지 후보를 진짜. 떠나서 윤석열의 꼼수가 저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양자 토론을 하지 마라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논리가?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자의 모두의 권리를 충족시켜라. 모두의 이야기를 그죠. 다 들어라. 그리고 그게 유권자의 권리이기도 해요. 그쵸. 근데 윤석열은 다시 한번 사자 토론이 이루어지면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 힘들다.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그래서 반드시 양자를 하겠다고 밀어붙였고. 아니 그 생중계로도 보기 힘든 거를
그렇게까지 누가 보겠냐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끼워 이렇게까지 넣어가지고. 된 게 뭐죠?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그 각 후보의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되잖아요. 이게 언론사에 보도가 될 수 있나요? 추후에? 그거는 그건 가능해요. 상관없죠. 네. 아, 그러면 클립처럼 떼가지고 네. 보도가 될 수 있나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직접 보는 것과 토론을 보는 것과 그쵸. 이걸 클립으로 감칠맛이 떼가지고 또 보도되는 걸 보는 건 완전히 다른데 네. 사람들의 관심도가 물론 높긴 하겠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기는 한데 네. 이거를 과연 그냥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TV로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네. 어떤 설득력이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그 법적 판결 후에도 네. 반드시 양자를 해야겠다라고 고집 부린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제 추측인데 네. 추측이고 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검사,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 네.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양자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검사식 질문들. 네 그런 모습으로 대장동 관련된 이슈를 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음. 이재명에게 그 씌어져 있는 대장동 프레임을 계속해서 몰고 가려는 의도 같아요. 음. 그래서 양자를 고집하는 것 같은데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높아가지고 이기고 네.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 끌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모 대변인한테 저도 이제 듣긴 했는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토론에 그래요? 대해서 정말 열공을 했대요. 어. 대장동 관련해서 뭐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매일 밤에도 막 이렇게 열심히 혼자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나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앉아 있었을 때 뭐 범죄자와 검찰총장이 앉아 있다라는 구도를 너무 이제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런 국민의힘 것 쪽에서는. 근데 그게 긍정적일까요? 오히려 밀어붙이는 장면이? 한 번 더 꼬아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검찰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라나? 행정가 그러니까 네. 노련한 행정가와 정치 초보 네, 이렇게도 네. 이재명이 만약에 정책으로 잘 승부해가지고 대결을 네. 잘 가져가면 음. 그저 그렇게 오히려 반전으로 검사 피해자가 아니라 음. 너는 검사 나는 대통령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만약에 그런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정말 범죄자 마냥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의 등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정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어떤 전략을 필지가 되게 궁금하긴 한 게 윤석열의 전략은 약간 짐작이 가거든요. 계속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 자기 입으로 언급을 해서 이슈를 만들 것 같고 이재명은 대응만 하다가는 지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어떤 이슈를 전환을 해서 어떻게 꺼내들지가 네, 저도 궁금하긴 한데 맞아요. 저는 근데 우리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기자 친구들처럼 멋있는 분석은 안 했고 왜 윤석열이 자꾸 양자를 하려고 하느냐. 사자 토론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네. 사자가 있었을 때 이제 다른 후보들에 대한 공부는 안 돼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질문할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두려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분석들을 하실지 몰랐네요. 근데 누가 더 혜택을 많이 볼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심상정 안철수가 혜택을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사자를 하게 되면 네. 이재명, 윤석열은 그냥 고정 지지층이 있고 거기에 더 추가될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안철수, 심상정은 그래도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특히 심상정은 올라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좀 기대가 되네요. 사자 토론이.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여론조사인데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 중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나요? 네. 이거 읽어주세요. 예. 네,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사기 때문에. 그 뉴데일리 이거 조사 말씀하시는 네, 거 맞아요. 맞으시죠? 뉴데일리가 그 2022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TV 토론이 수차례 예정돼 있는데 TV 토론이 후보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매우 영향을 미친다 37.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33.6%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분들이 70.8%에 달했어요. 네.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27.3%. 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토론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봤던 거 아니네요. 다른 거예요? 어떤 제가 거 봤던 건 보신 거예요? 뭐냐면 네. 그 어디서 한 건지 기억이 안 나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미 유권자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할지 결정을 하지 않은 유권자 중에서 55%가 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가 있잖아요. 네. 지금 누굴 뽑을지 결정한 유권자 중에서 30% 정도가 토론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토론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대선이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토론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의외로. 드네요. 네. 의외로.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저도 어떤 그 여론조사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도층이나 무당층한테는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고 지지자들은 오히려 더 이제 공고해지는 그런 측면이 하긴 있다고 안 바꾸겠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 후보 근데 편에서 보게 되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윤석열의 정말 열렬한 지지자야. 그럼 만약에 윤석열이 잘해. 역시 윤석열이야 할 거고 윤석열이 못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내가 윤석열 찍어야지 이렇게 아니면은 공격한다고 이재명을 욕하거나. 하겠죠. 뭐 저렇게 그러겠죠. 매서워 이렇게 역시 정가 사범 이러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잖아요. 네. 토론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다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네.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이 토론을 잘한다고 이제 유권자들은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뛰어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 본전만 챙겨도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은 진짜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만 해도 워낙에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이재명은 워낙에 기대치가 높아서 오히려. 네 아무리 잘해도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뭐 이재명이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그렇게 표심에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조금 비슷한데 살짝 틀어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자체로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유명해졌던 인기를 얻었던 계기가 그 사이다 발언들 이런 걸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좀 2030의 지지를 얻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도 그런 클립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잘 만들어서 좀 사이다 발언들 그리고 윤석열의 허를 찌르는 발언들 또는 정책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감될 만한 것들을 시원하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면모가 있다. 실제로 그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정책을 누가 더 잘할 것 같냐는 이재명이 항상 높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잘 살려서 민주당이 마케팅을 잘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론을 활용해가지고 좀 이재명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긴 해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을 때 내가 더 많이 안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모르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예전에 그 토론 같은 걸 보면서 국민의힘 토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의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가 아니에요. 좀 개념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에는 그렇게 개의치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 말문이 막힐 때 있잖아요. 뜸들일 때,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을 안 할 때, 이런 게 짤이 돼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토론 상황이 양자 토론이 지금 붙었다고 보면은 윤석열이 어찌됐든 할 말은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논리적으로 만약에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홍준표에 맞서서 지지 않고 맞아, 말싸움 잘한 적 계속했을 때 그때
잘하네. 의외로 잘하네. 이 네. 평가를 맞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진짜 괜찮고 별로고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아니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허를 찌르는. 똑똑해 보이고 네. 멍청해 보이고가 중요해진 순간이 아닌가. 너무 가르치려 들면은 유승민 의원처럼 오히려 맞아요. 말릴 수도 있고. 예. 가르치려 들는 것보다는 윤석열의 허를 찔러야죠. 말 그대로. 시청자들은 너무 똑똑한 척 하는 것도 별로 안 맞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3프로 TV처럼 하면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명은 맞아요. 3프로 TV처럼 자기 경험 살려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죠. 윤석열이 뭔가 막 설명을 했어.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재명이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방금 윤석열 후보 방금 말하신 것 중에서 요거에 대해서 더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이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재명한테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네. 토론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고 아직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모두 그걸 다 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할 말이 많겠네요. 할 말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오늘은 안주거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청정라고 3부 청바지로 돌아왔습니다. 청년이 바로 지금 주목하는 이슈 청바지. 와. 와. 이준석 대표와의 PPAT와 공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먼저 PPAT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PPAT는 People Power Aptitude Test예요. 그러니까 뭐 People Power가 국민의힘 그죠. 국민의힘의 뭐 영어 이름이거든요. 태도 테스트 뭐 이런 거예요. 네네 뭐 공천 시험 자격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PPAT. PPAT.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네. PPAP. 네, 사실 네. 이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지선이 있는데 지선과 이제 추후에 뭐 총선이고 계속 다 있잖아요. 모든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 출마자 전원에게 이 PPAT라는 시험을 쳐서 공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정말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인지 이게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의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마치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느꼈어요. 수시 없애고 정시 100%로 대학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을 본다는 거는 참 근데 이게 되게 좀 모호해요. 뭐 시험을 본다는데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진 않지만 네. 좀 말하기가 모호한 게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세부 분야들이 나와 있긴 하고 뭐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모호하고 아직 맞아. 뭐 문항도 네. 모르니까. 뭐 근데 좀 말을 해보자면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방선거와 광역기초 의원들 중에 예전에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시험에 응하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가산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이준석 대표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존에 의원을 하셨던 분들을 감싸는 게 아니라 다른 능력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건 평가받지 못하고 단순히 이 PPAT만으로 사람을 공천을 하겠다? 이거는 과연 공정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원당규 정치관계법 시사연한 이런 게 그 지방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굳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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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님은 어때요? 저 진짜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청바지 주제를 제안을 하긴 했어요. 네. PPAT를 한번 다뤄보자고. 네. 근데 저조차도 이거 정말 어렵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정치부 기자로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의도 밖에서 이제 그냥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것만큼 또 공정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준석이 순수한 의도로 이 시험을 과연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지선이랑 이제 자기가 대표에 있는 하에 뭐 광역의원하고 기초의원을 뽑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맛대로 뽑겠다는 말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당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공천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시험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체계화된 수치로서 그 의원들을 뽑을 이제 기준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장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로도 읽히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이제 문제 제시 같은 거 봤을 때 1강으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당원 네. 당규 그거 강의가. 그거 보는데 뭐 이게 이렇게 공정하지 않아. 이거 뭐 알아서 뭐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게 되게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알아야 될 기초 사실에 대해서 시험을 만약에 치른다고 한다면 네.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네. 한다고 한다면 좀 뭔가 기존의 어떤 그 대선 후보의 줄 세우기 공천 줄 세우기 정치 약간 구태 정치 이런 거랑은 조금 먼 거리가 네. 먼 정말 이제 청년 당대표가 나서서 하는 그런 좀 새로운 정치를 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여기에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고 싶어요. 일단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로 네네. 네,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네. 반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100%로 모든 대학생 대학 입시를 치르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느꼈고 개인적으로 수시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경험자인 저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을 쳐서 뽑아야 되는 직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이 아닌 또 다른 많은 조건과 어떤 역량을 평가해야만 하는 직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판검사, 법조인을 뽑을 때 우리 어떻게 했나요? 사법시험을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로스쿨이 로스쿨. 생겼죠. 네. 로스쿨이 생긴 거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만 간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소득층이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 공부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소득층, 돈이 정말 없어서 고시 공부를 10년이고 15년이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로스쿨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 로스쿨의 어떤 취지가 뭐냐 하면 그거였어요. 이 법조인들이 단순히 어떤 수치적으로 평가받아서 선발돼서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 검사를 뽑는 데는 시험을 쳐서 뽑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면접이나 또 다른 많은 기회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요건들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치인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이 그냥 머리 좋고 뭐 경험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이 PPAT라는 시험에 대해서도 그 문항에 대해서 익숙하겠죠. 뭐 그쵸. 사지선다, 오지선다 중에서 뽑는 거 외우는 것도 잘할 테고. 외우는 것도 잘할 거고 뭐 그런 거에 유리하다는 게 오히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간과한 그런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만약에 수능 100%인 시대에 살았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전 다른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대학교에 갔고 언론인의 꿈을 꿨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기 싫어하는 정치인 준비생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는 그쵸.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건 딱질색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그래 좀 중재안으로 이거를 아마 시험을 본 다음에 시험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면 가산을 주는 걸로 아마 했을 거예요. 아, 시험 그래요? 자체를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반대할 거를 염려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규동님이 말씀해주신 거와 동의하는 부분이 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겠죠. PPAT는.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발전돼가지고 진짜 시험만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기초 의원이나 광역 의원이나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PPAT가 좀 더 가산이 돼가지고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은 계속 나올 수 있지만 김예지, 태영호, 지성호, 뭐 최혜영 의원 이런 분들은 못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야 있겠죠. 그분들이 뭐 이걸 PPAT를 잘 치른다면은. 네. 근데 그런 다양성의 문제가 저는 사라질 것 같고 우리가 수시가 있는 이유 그리고 지역 균등이 있는 이유가 그런 다양성 좀 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PPAT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똑똑하고 엘리트 같은 사람. 이준석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다고 근데 생각해요. 이준석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 청년이라서 들어왔어요. 최고위원.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준석 자체도 해당이 안 되는 맞아. 아. 이 능력주의에 저 듣고 보니까 좀 그게 공감이 가네요. 근데 본인은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자신은 네.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간 하버드대생의 마인드. 엘리트 마인드, 그러니까 약간 능력주의 그런 게 마인드.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의 심리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이준석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를 가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렇게 어떤 자기의 길을 쌓아온 사람이잖아요. 그게 자기한테는 일종의 자부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걸 어떤 필기를 쳐서 그 점수로 맞아. 줄 그죠. 그어서 선발되는 게 내가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할 거야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은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찬스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우리 춘식님 하려던 말이 뭐였죠? 잊었나요? 잊었군요. 아니 근데 춘식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네. 이게 뭐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동의해요.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준석의 새로운 색깔 이런 걸 시도한다는 의미는 동의하는데 과연 이게 공정한가의 의미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어쨌든 간에 이준석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혁신이 될 수 있는데 그 혁신의 방향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청년들은 좀 어떻게 이걸 볼까요? 이 시험을 공정하다고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국공 사태 같은 거를 좀 미루어 봤을 때 펜코 애들은 동의하겠죠 뭐. 저는 이게 진짜 사실 어떤 판단과 정치적 이념 같은 것도 자신의 경험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교 이후에 어떤 인생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이라면 정시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찬성할 거고 네. 수시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반대하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뭐 저도 일부 동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기회가 없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오히려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은 좀 반반으로 갈리지 않을까. 맞아요. 반반일 네.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네. 사실. 진짜 어렵네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네. 한 직업인데 음. 이게 또 이제 시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음. 뭐 가산점이라면 상관없겠는데 나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점점 커져서 커져서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
수시 정시처럼 두 가지 방법을 나눠서 지원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필기를 원하는 PPAT를 원하는 사람과 뭐 예를 들어서 지역 활동을 뭐 PPST라고 해가지고 스피치 전형을 한 개 더 만들어서 글이 전형을 한네 개 아니라 만들고. 말로 원하는 네. 사람들 이렇게 해서 뭐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뭐 그게 더 공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청년들의 생각하니까 제가 또 떠오른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시작할 때 함께 내세웠던 단어였어요. 맞아요. 그것과 함께 발생했던 일들도 참 많았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0일이 채 안 남았죠. 네, 그렇죠. 100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100일 정도 남았는데 되돌아보면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정과 관련해서도. 네. 그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인국공 사태예요. 인국공 사태. 거기다가 뭐 더 떠올려 보자면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것도 컸었죠. 네. 진짜 컸었죠. 이때도 이 단일팀 구성 때문에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존재했으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인국공 사태는 어땠어요 그때? 저는 네.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청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뭐 한 번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확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겠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분노하는 청년들의 공통점을 봤는데 네. 인국공에 지원하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아, 근데 왜 본인들이 분노를 하죠? 음. 본인들의 정규직 자리를 뺏는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맞아, 분노를 맞아. 하더라고요. 음. 저는 그게 겉만 보고 분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 제가 이거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 다들 취재 막 하시고 뭐 공부하실 때잖아요. 그때 막 들어가자마자 이거를 기획으로 쓰라 그래가지고 막 청년들 진짜 25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분노하는 청년들의 공통점은 그냥 자기가 왠지 자기 걸 뺏긴 것 같대요.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나도 비정규직으로 해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쉽게 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죠. 어. 근데 그리고 내가 인국공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 되게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비정규직을 했다고 나를 나는 정규직화를 안 시켜줘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사실 이 비정규직 분들 정규직화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어서 되게 필요한 인력이고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정규직화가 필요하신 분들이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들여다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그 취준생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정규직화되는 거를 굉장히 분노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진짜 되게 약간 흥분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러니까 되게 키워드는 정말 거창하게 공정인데 공정이 뭐야? 물으면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는 공정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뭐 약간 말하면은 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배 아파하는 심리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배 아픔. 왜냐면은 정말 요즘 청년들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고 힘들죠. 취업도 너무 힘들고 약간 그 사다리도 다들 이제 막 걷어차는 네.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정말 희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를 좀 많이 아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화를 냈던 청년들의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일단 인국공 사태랑 비슷한 경험이 우리 아버지한테 있었거든요. 네. 아버지가 인국공은 아니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어떤 일종의 무기계약직으로 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는 어차피 그 직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비정규직이었어요. 그 자리는 정규직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요. 인국공도 그랬을 이거야. 거예요. 네, 이거예요. 예. 어차피 거긴 정규직을 안 뽑는 자리야. 네. 그래서 비정규직 일종의 무기계약직 잘리지 않는 네. 웬만하면 자르지 않는 자리로 하고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도 이 비슷한 시기에 됐거든요. 정규직이. 네. 근데 얼마 전에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정년퇴임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정규직이 안 됐으면 5년은 더 했을 텐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정규직이 됨으로 인해서 원래 비정규직은 5년 정도 더 시켜주거든요. 임기가. 네.
근데 5년을 빨리 퇴임을 했어요. 그만큼 청년들이 5년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네. 빈자리로 청년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우리 아버지가 나온 자리에 실제로 청년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자리를 뺏은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 자리는 비정규직의 자리였던 거고 그들이 네. 정규직이 됐을 뿐이고 정규직의 자리를 뺏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면서 법률 때문에 평균적으로 5년 제 경험상 5년 정도 빨리 퇴임을 또 하게 됐고 정년 퇴임을 그 자리를 청년들이 5년 빨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네.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자리 뺏겼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근데 춘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 아픔이 맞는 게 이게 저는 원인이 정규직화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정치권 또 언론에서 이렇게 프레임화 시킨 거 이런 게 원인인데 을끼리의 싸움 같아. 그게 의뢰 전쟁이라고 맞아, 사람들이 맞아. 많이 말하잖아요. 맞아.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를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뭔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반대되는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생각이 네, 답답한데요. 들어봐야 되죠. 요거는 우리 한번 초대할게요. 땅콩 손님 그분을 제가. 땅콩손님도 좀 초대를 하고 네. 맞아, 맞아.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희님한테도 이거 한번 물어보는 네. 걸로 하죠. 네, 진짜. 왜냐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평창 올림픽 사례는 살짝 좀 다르게 네, 생각을 이건 했던 달라요. 게 맞아요. 이건 달라요. 이거는 사실 네. 우리 다 비슷하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네. 이거는 진짜 물론 남북 관계라는 대의를 생각하면은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과정이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설득을 하고 논의라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갑자기 너네 네. 한 팀에 제일 만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아이스 근데 이게 하키.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단일팀으로 갑자기 됐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그 선수 명단의 반절 정도가 플레이를 못 하게 된 거 아닌가요? 3명인가 들어왔을 걸요. 북한 선수들이. 아 네, 그래요? 3명인가 반이 들어온 게 4명인가 아니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럼 3명 기회를 잃은 거잖아. 그쵸. 후보가 된 건가요? 아, 쫓겨났나? 정확히는 뭐 네,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기억이 어쨌든 안 나는데 5년 전 얘기라. 어쨌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최소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사실 좀 아쉬웠죠. 많이 아쉬운 결정이었죠. 근데 이게 약간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조금 신기할 것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한 팀으로 나가는 거고 어차피 그 이제 대회에 나가서 얻는 성과는 모든 팀한테 다 들어가는 건데 그 대회에 뛰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잃는다는 게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안 그래도 이번에 토론을 앞두고 있으니까 각 후보들이 청년을 바라볼 때 꼭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가 뭐냐면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진짜 기회예요. 네.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 얻을 테니까 적어도 기회는 똑같이 달라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던 세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자제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존재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상징적인 인물로 조국이 지목되고 맞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짜여져 있는 프레임 안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해찬 대표도 조국 판결이 나오고 나서 뭐 피해자인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 결코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되는 행동이 아니다. 네. 자기들의 원래 지지하던 분들의 그런 걸 좀 결집한 효과는 있겠지만 중도를 놓친 일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청년 정책 얘기, 그러니까 청년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딥하게 하니까 재밌네요. 아. 네. 좀 재밌는 것 우리 같아요. 좀 더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없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때 저희 말했던 게 이제 젠더 정책 관련돼서 네. 두 후보가 너무 없으니까 그게 뭐 이재명 후보가 좀 있지만 음, 윤석열 후보는 뒤늦게 부랴부랴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네. 뭐 이준석 대표는 젠더 정책이라는 게 딱히 없다,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지금 계속 했던 얘기가 뭐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이잖아요. 어쨌든 그쵸, 예. 갈등이 나와서 또 해보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국민의힘에 여성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관련자들이 좀 입당하거나
어떤 직책을 맡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수정 교수라던가 신지혜요. 신지혜는 조금 특수한 경우고 네. 그 외에도 있었는데 뭐 김민전 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자당 안에서 왜 그렇게 미움을 받을까요? 일단 그 이준석이 좀 부추겼죠. 아 미워하라고. 그래서 이준석이 좀 선동의 정치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분노를 막 부추겨요. 막. 맞아. 이 사람 절대 안 돼. 절대 들어오면 안 돼. 팬코드라 너네 나서 빨리 가서 빨리 공격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신지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수정 교수가 그렇게 비판받을 계제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저는 제 생각엔. 지금의 선거 전략에 맞지 않다는 건데 네.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말하면 그냥 한 따로 시간 가는 거 그냥 아니에요?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래요. 여성 정책이나 젠더 정책 요런 그럽시다, 쪽으로 우리 이렇게 그러면. 가보죠 그러면. 한번 젠더를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지난번에 그 뭐냐 제이 군이 오셨을 때 다루긴 했었지만 맞죠. 뭔가 제이 겉핥기도 하고 넘어가서. 음. 우리 아쉽지만 그러면 또 다른 주제를 한번 생각해서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주제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댓글 반영하겠습니다. 달아주시면 저희 항상 댓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어, 받으세요. 맞아요. 듣고 계시는 연휴 잘 보내세요. 청취자 다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